하여튼 이승만은 발제개헌안 표결을 위한 개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경찰을 시켜 피신해 있던 의원들을 붙잡아 강제 등원시키고 국제공산당 사건 관련자들까지도 석방시켜 인원을 채웠다. 7월 4일 경찰과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완전 포위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기립투표 방식으로 발제개헌안 표결이 진행되었다. 개헌안은 출석의원 166명에 가 163표, 부 0표, 기권 3표로 통과되었다.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불법 투표였다는 것은 토론할 여지도 없었다. 대통령 직선제의 기호 표시는 작대기로 표시하였다. 이른바 작대기 선거, 피선거권자는 성명을 읽기는커녕 아라비아 숫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세로로 길게 사람 사진 위에 작대기를 표시하여 세워서 찍게 했다. 그래도 무지한 백성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 참 시상은 좋은 시상이요. 내가 높으신 대학 선생님이나 국회의원님하고 같은 한 편이 말이요. 이것이 민주주의란 것인기라. 참말로 서양 민주주의는 좋은 기라. 무슨 소리단감요? 서양에는 대통령을 직접 국민이 뽑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하더구만요. 이승만이 지가 대통령 되려고 강제로 간선제를 직선제로 고쳤다고 하더구만요. 그 말이 참말이요? 하여튼 이대 대통령 선거는 예상했던 대로 선거 참가율 88.1%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중 이승만은 74.6%의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위인 조봉암은 11.4%, 이시영은 10.9%로 3위를 하는데 그쳤다. 기억 니은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무 선거함과 탄피로 만든 기표도구로 줄 서서 투표하는 모습은 한편의 재미진 지구촌의 우화였다. 그러나 일제히 탄압으로 하도 억압만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다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해방이기도 하였다. 국호 대한민국도 이승만이 주장하여 지은 이름이다. 대한제국이라는 대한과 중화민국이라는 민국을 합하여 부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처음 1945년 9월 6일 한국이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선포한 국호는 조선인민공화국이었다. 인민이니 인공이니 하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북한의 존재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지만 해방정국에서는 인공이라는 호칭이 적격했다고 봤던 사람이 대다수였다. 인민이라는 단어 자체도 공산주의하고는 무관하였다. 1947년 7월 6일자 조선일보의 조사에 의하면 적격한 국호로서 조선인민공화국 70%, 대한민국 24%, 기권 4%, 기타 1%로 나와 있다. 그러나 미 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민공화국은 제대로 된 정부 기능을 발휘해 보지도 못한 셈이다. 결국 미 군정은 일제의 조선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계승하며 일제를 이은 미 군정만이 38도선 이남에서 유일한 정부라고 선언하고 남한 내의 모든 정당에게 강령과 간부 명단을 등록하게 했으며 조선인민공화국도 하나의 정당으로 등록하도록 명령하였다. 북한에서는 국호와 헌법 개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 남한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1947년 11월 18일 북조선 인민회의 제3차 회의에서
김두봉의 조선 임시헌법 제정 준비에 관한 보고가 있은 후 다음날 김원봉을 위원장으로 한 조선 임시헌법 제정위원회가 조직되고 12월 20일에 제2차 조선 임시헌법 제정위원회에서 헌법 조안이 통과되었다. 다음 해인 48년 2월에 개최된 북조선 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라고 규정한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 헌법 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북영석회의 직후인 48년 4월 28일 북조선 인민회의가 열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조안에 관한 보고와 헌법제정위원회에서 결정 채택한 헌법조안 수정안 낭독이 있었고, 이어 다음날 1948년 4월 29일 헌법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남한에서는 48년 5월 제헌국회에서 세 나라의 국호 채택 문제로 논쟁에 휩싸였다. 신익희가 주도한 행정연구회는 46년 3월에 작성한 헌법조안에서 한국이라고 국호를 정했고, 위진우가 48년 5월에 사법부 법전 편찬위원회에 제출한 헌법조안에는 국호를 조선민주공화국이라 칭하였다. 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헌되자 헌법조안을 심의하면서 논란의 초점이 역시 제1조의 국호조항이었다. 이승만은 국회 개헌식에서 임시의장 자격으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즉, 이승만은 앞으로 건설된 세 나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제시한 것이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이라고 한 말에 대하여 곽상훈 의원과 권태희 의원은 국호를 대한이라고 부른 근거와 의미가 무엇인가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답한 것은 헌법기초위원장 서상일이었다. 대한이라는 국호는 청일전쟁을 종결짓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썼던 것입니다. 그 뒤 한일합방으로 말미암아 국구마저 없어졌으나 3.1 운동을 계기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으므로 3.1 독립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로서 이 국호를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쓴 대한이란 용어는 고종 황제가 건국한 대한제국에서 딴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한이라는 대자는 군국주의 분위기를 풍기지 않아요? 그렇긴 합니다. 대한의 대는 대영제국이니 대일본제국이니에서 엿보듯이 군주국 또는 비민주국의 분위기를 풍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곽상은 의원과 서상일 위원장이 말을 듣던 권태희 의원이 이승만에게 말한다. 이승만 박사님께 묻겠습니다. 대한 말고도 민국이란 말은 장개석의 중화민국에서 따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화민국에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신세는 신세고 국호는 다른 문제이지요. 중화민국은 대륙을 빼앗기고 섬으로 도망간 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세를 졌다고 하지만 실패한 나라에서 국호를 따온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화민국이 실패한 나라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럼 대만이 반공 대륙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두고 보아야 합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화민국의 협조가 없었으면 존속이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대한은 대한제국에서 왔고 민국이라는 말은 중화민국에서 왔다면 대한이나 민국이나 모두 실패한 나라들의 이름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곽상은 의원이 말을 잇는다. 아무래도 대자가 들어가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을 듯합니다. 영문으로 하면 그레이트나 빅이라 해야 할 텐데 지금 세상에 그런 용어를 써도 되는 건지, 어차피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영문 표기도 같이 정해야 하는데 이승만 씨가 미국에서 유학도 오래 하셨는데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또 영문으로 그레이트나 빅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문으로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씨 말씀 잘하셨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고려공화국이 되는데요. 한글 국명도 영문과 일치하게 고려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일단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하고 적절한 시기에 국호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말은 그 자리에서 결론을 맺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한민당 시국대책협의회에서는 국호를 고려공화국으로 상정하였다. 원래 고종은 1897년 10월 13일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국호를 대한이라 하고 임금을 황제로 칭한다고 하고 조선 건국 후 북방의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남방의 탐나국을 완전 병합한 것을 사천리 강토의 확보라 하였다. 동북아 역사의 중심 문화를 가진 조선이 어느 날부터 중국 무서워서 오금을 펴지 못하고 일본 무서워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다가 마지막 꺼져가는 불꽃에서 배짱을 한번 부려본 것이다. 중국은 황제라 하지만 우리는 왕이라 하기에도 송구스러워 중국에 달려가 허락을 받았으며 일본은 중국보다도 한 수 위인 천황이라 한데도 우리는 그보다 10단계도 더 아래인 왕이라 하는데 만족하더니 조선조 끝판에야 정신이 든 것이다. 일제의 식민사관과 중국의 중화사상에 찌든 조선이 우리라고 못할 것이 무에 있느냐고 일어나 본 것이다. 물론 제국은 대일본 제국이나 대영 제국에서 본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고종은 황제국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프러시아식 황제복을 입고 칼을 찼다. 대한제국의 황제도 하늘에 직접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경운궁 앞에 거대한 환구단을 건립하고 고종황제가 직접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중국의 연호를 쓰지 않고 우리의 연호, 광무를 썼다. 진작 그럴 일이었다. 알고 보면 우리 배달나라는 중국보다도 크고 역사가 깊으며 일본은 우리 백제인이 가서 세운 나라인 것이다. 그러나 슬픈 대한제국은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본에 의하여 불과 13년 만에 막을 내린다. 그러다가 3.1 독립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0일 밤 상하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의 독립운동가 현순 목사의 셋집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었다. 국내와 만주, 일본, 미주, 시베리아 등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29명이 이곳에서 임시의정원을 구성했다. 다음 날인 4월 11일 29인이 명단은 여운형, 조동우, 손정도, 조소왕, 김철, 선우혁, 한진교, 신서구, 이광수, 현순, 신익희, 조성환, 이광, 최군우, 백남칠, 김대지, 남형우, 이혜영, 이시영, 이동명, 조완구, 신채호, 진희창, 신철, 이영근, 조동진, 여운웅, 현장훈, 김동삼, 제시이다.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안건에 오른 것이 바로 국호였다. 먼저 일본 유학생 출신인 26세의 청년 신서구가 국호로 대안 어떻습니까? 하고 발의하였다. 여운형은 대안을 반대했다. 대안은 이미 우리가 쓰고 있던 국호로서 그 대안 때에 우리는 망했습니다. 일본에게 합병돼 버린 망한 나라 대안의 국호를 우리가 그대로 부른다는 것은 감정상 용납할 수 없어요. 대안은 일본에게 빼앗긴 국호이니
일본으로부터 되찾아 독립했다는 의미를 살리고 또 중국이 신해혁명 후 새롭고 혁신적인 뜻으로 민국을 쓰고 있으니 대한민국이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서구는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재차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결의하고 사흘 뒤인 4월 14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창립한다. 물론 여기서도 경론을 거친 후에 결정을 본 것이다. 이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미국의 위임 통치 청원서를 썼다는 이유로 탄핵 제기를 당한 상태였다. 단재 신채호는 이한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었다고 대성토를 하였다. 사실 이승만의 위임 통치한 청원은 그것이 처음이 아니고 단 한 번도 아니었다. 임시정부 수립 이전부터 그는 미국에게 한국의 위임 통치를 사정했던 사람이다. 그뿐인가?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직에 임하면서도 임시정부 정사가 있는 상하이에는 활동이 거의 없었다. 이때 안창호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활동하며 이승만에게 빨리 상하이로 와달라고 독촉했지만 이승만은 싫다고 오지 않았다. 결국 이승만이 상하이에 머무른 기간은 모두 합하여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이승만이 있는 구미위원회가 임시정부의 자금을 맡았는데 자기의 소위 대미 외교활동비로 다 써버리고 상하이 본부에는 그 일부밖에 보내지 않았다. 하여튼 재헌국회의 임시국회의장인 이승만과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는 대한민국 국호를 지지했다. 1948년 5월 31일 이승만이 개원식에서 한 연설을 들어보면 그의 속셈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독립민주정부를 재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주국이 다시 탄생한 것을 세계 만방에 공포합니다.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김인현의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정의 계승입니다.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 연호는 김인현에서 기산할 것이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언급이다. 즉 새로 탄생할 정부가 서울에서 수립된 민주 임정의 계승이라 선언한 것이다. 이 말은 3.1 독립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23일 13도 대표자 24명이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열어 임시정부 선포식을 열었는데 이것을 한성정부라 했다. 그때 이승만은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 총재가 되었다. 그 뒤 이승만은 5개월 뒤인 9월에 상하이에서 완전히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된다. 이승만은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승만으로서는 1948년에 탄생할 본토의 단독정부도 한성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맥을 잇는 대한민국이기를 원하고 있었다. 즉 자기 위주의 나라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욕심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이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고집한 진짜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48년 6월 3일 국회 헌법기초위원회는 국호를 표결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투표 결과 대한민국 안이 17표, 고려공화국 안이 7표, 조선공화국 안이 2표, 한국 안이 1표를 얻었다. 조선이라는 용어가 대한이라는 용어에 밀릴 것은 무엇보다도 이북에서 조선이란 용어를 선점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글로는 대한민국, 영문으로는 고려공화국이란 우스운 이름을 달게 되었다.
6.25가 일어나기 약 한 달 전 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2대 총선 결과는 이승만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말해주고 있다. 2년 전 48년 실시된 재헌국회와 달리 2대 총선에서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친일파들이 대거 출마하였는데도 전체 210명 중 이승만 지지 세력은 70명을 밑돌았고 무소속 중도파가 126명이나 당선되었다. 이승만의 발버둥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경험이 있는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당선된 것이다. 그대로 간다면 2년 후인 5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낙선되는 것은 명약관화하였다. 그러나 6.25 사변은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이승만이 벌써 대전으로 도주하여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한강 다리를 폭파함으로 피난을 못 간 정치인들이 대거 북한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소위 모시기 작전으로 김규식, 조소왕, 안재홍, 윤기섭, 오하영, 원세훈 등 민족주의자들이 북한으로 모셔졌다. 북한에서는 계획이 있어 모셔갔겠지만 모시기 작전은 오히려 남한 전국을 극우 반공 세력들이 창궐하는 무대로 만들어 주었다. 김일성은 조국 해방 일념으로 전쟁을 일으켰겠지만 조국을 해방시키기는커녕 무너져가는 이승만 독재 권력 구축을 도와준 결과가 된 것이다. 6.25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3분의 2가 이승만 반대파인 국회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전무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김일성은 본의 아니게 이승만 독재정권 수립에 1등 공신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 후에도 남북의 독재정권은 민심 위반으로 기반이 위태로울 때마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적당히 이용해 지지 기반의 결속을 다졌다. 내부 결속을 위하여 외부의 적을 만들라는 오기병법을 마음껏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